이런 모습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여자는 어머니에게 왜 그럴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열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이름, 아들 이름, 딸 이름. 평생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나라는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청담동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한 문장이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이 사는 그 화려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모욕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감았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다렸습니다. 시장에서 산 옷이지만 깨끗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딸이 좋아할까?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손등의 핏줄도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딸아이 기저귀를 수천 번 갈아주고 밤새 죽을 끓여 먹이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새벽 시장에서 팔을 다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딸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집들이 겸.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초대한 게 저는 시장에 가서 한우를 샀습니다. 30만 원이 넘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골라 담았습니다. 사위가 좋아한다던 배, 사과, 샤인 머스켓. 짐이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청담동. 버스에서 내렸을 때 주변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유리로 된 외벽, 깨끗한 인도,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저는 제 꽃무늬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초라해졌습니다. 괜찮아. 딸이 초대했잖아. 딸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 저기 1403호에 사는 제 딸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손님이 아니라 수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확인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1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 꽃무늬 블라우스. 20년 된 가방. 시장에서 산 구두. 파마한 지 2달 된 머리.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14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손톱은 반짝이는 젤네일. 그리고 그 눈빛. 저를 반기는 눈이 아니라 왜 왔어? 라고 묻는 눈이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왔어. 이거 한우 사왔고 과일도. 엄마, 그 옷 뭐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 깨끗하게 다린 옷. 그딴 옷 입고 올 거면 다시는 오지 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은 뒤돌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가셨어. 아무도 아니라고. 저는 65년을 살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우 봉지를 들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경비원이 저를 또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옷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문제였을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얼굴, 주름, 흰머리. 이 얼굴은 딸아이를 낳고 40시간 진통 끝에 만난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은 이 얼굴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은혜는 어릴 때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파, 상추, 깻잎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허리가 아파도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버텼습니다. 은혜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시장에서 산 한복을 입었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도 예뻐 보여. 오늘은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안 예쁘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저를 아무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 제가 평생 마셔온 차였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차는 밤늦게 공부하는 딸에게 끓여주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엄마 고마워하며 마시던 그 차였습니다. 이제는 그 딸이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11월 30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해보자.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혜야, 엄마야. 그날은 미안했어. 엄마가 옷을 잘못 입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다음에는 조심할게.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 한 번만 해줄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공장에서 일하며 먼지를 마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4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240만 원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당신 딸 대학 보내야지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앙상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한 말. 여보, 우리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없네.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만 잘 크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저를 버렸습니다. 12월 1일 새벽,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산 집 등기부등본. 30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당시 가격 3,500만 원. 그 돈은 남편이 10년간 저축한 돈과 제가 시장에서 3년간 모은 돈을 합쳐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의 시세는 8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딸의 자존심이 아니라 저 자신의 존엄이라는 걸. 12월 3일 월요일. 저는 집 근처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자 반색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이 8억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8억.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다른 집은 알아보셨어요? 이 집 팔면 어디 가실 건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제가 혼자 살기엔 이 집도 너무 넓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나갈 것 같으니 한 달 안에 계약 진행해 드릴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딸한테 미리 말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허락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6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월 7일,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계약자가 나왔어요. 8억 2천에 현금으로 하신대요. 8억 2천. 평생 처음 듣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월 10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꾹 누를 때 65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약금 8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땀과 제가 새벽 시장에서 흘린 눈물과 딸을 위해 참았던 모든 배고픔이 숫자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저는 제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외곽 30평짜리, 가격 3억 5천만 원, 남은 돈 4억 7천만 원. 충분해. 혼자 살기에 충분해. 12월 15일 새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혜야, 엄마 이사가 새 집으로. 주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건강해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12월 18일. 저는 한 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공증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서류는 딸 은혜 앞으로 되어 있던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서류였습니다. 은혜가 결혼할 때 사위집 전세 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제가 보탰습니다. 그 3억 원은 제가 30년 전에 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나이에 대출 받으시면 갚기 힘드실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딸 결혼시키는 건데. 그 3억 원. 저는 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따님께 3억 원을 돌려받으시겠다는 거죠? 네. 그게 제 돈이니까요. 공증인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딸과 사위 앞으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은혜에게 엄마가 결혼 시 보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2025년 1월 31일까지 반환 요청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편함에 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딸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었습니다. 2월 22일,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딸의 어릴 적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은 조용했습니다. 30평, 방 2개, 거실 하나,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로 살 수 있을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은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왜 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보탠 돈이잖아. 돌려받으려고. 지금 장난해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전세 날아가요.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혜야,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 제발, 그 돈 없으면 우리 집 없어져요. 사위는 지금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가 도와줘야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참아야 하나? 또 내가 희생해야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은혜야. 엄마는 결정했어. 그 돈은 법적으로 엄마 돈이야. 돌려받을 거야. 엄마, 미쳤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8일, 저는 딸이 사는 청담동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 근처를 갔다가 한 번만 봐야지 하는 마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매 완료. 1월 10일 입주 예정.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매매 완료. 그 집이 팔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저는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1403호 매매된 거예요? 네. 이번 주에 계약했어요. 금매로 나왔더라고요. 금매. 제가 3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딸과 사위는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버텨야 할 가족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12월 30일, 자정 가까운 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또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다시 딸을 안아줘야 하나?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혜야, 엄마 말 잘 들어봐.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엄마는 65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 거야. 그게 나쁜 거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집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공원의 나무에 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롭네. 저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4억 7천만 원. 이 돈은 남편의 땀과 제 눈물과 우리가 함께 견딘 30년의 시간이 숫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누군가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1월 5일, 저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층,
평범한 옷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점원이 저를 존중했습니다. 어머님, 이 옷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저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편한 바지, 새 구두. 나도 괜찮네. 저는 그 옷들을 샀습니다. 80만 원.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옷을 산 것이었습니다. 1월 10일.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강좌였습니다. 먹을 갈며 붓을 잡을 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작년에 혼자 되고 나서 시작했어요.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저는 할머니와 카페에 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할머니도 저처럼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1월 15일.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새집 주소 알려줄 수 있어요?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딸이니까.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 딸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됐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던 아기의 손이 이제는 어른이 된 손이었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이제 나로 살고 싶었던 거야.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다 괜찮아. 엄마가 참을 게가 아니라 엄마도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마음으로 안아줬습니다. 딸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중심이야. 1월 20일.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렸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무엇이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6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나였습니다. 1월 25일. 저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제주도 한 달 살기. 2. 서예 전시회 참가하기. 3. 봉사활동 시작하기. 4.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평생 살기. 5. 나를 사랑하기. 마지막 항목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평생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6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혼자 먹을 케이크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초를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저는 평화롭습니다. 딸은 가끔 연락합니다. 엄마, 잘 지내요? 하고 묻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예전처럼 너는 잘 지내니? 라고 먼저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무엇이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아름답다고 세상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이, 당신의 행복이, 당신의 이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부디 기억하세요. 저는 65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